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과목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대학의 입학 전형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비율을 이제 제시한 이유는 최소 30% 이상은 수능 전형을 지금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안 따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학생부 전형이 좀 축소될 거라는 수능 시험 문제가 아마 교과서 밖에서 나는 거 아니냐.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 수학, 기하 네. 과목, 그리고 과학투 네. 과목이 이제 들어가냐 빠지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많이 나오다가 대학의 평가 기준 공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의 학부모들의 불만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온라인 소통 방송 내게온 교육 제4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 방안인데요. 촬영을 기준으로 오늘 8월 17일 오전에 대학 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국민들의 핵심적인 궁금증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상세한 답변을 나눠보고자 우리 대학 입시를 담당하고 계시는 대입정책과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대입정책을 맡고 있는 송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입제도 개편이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예. 일단 먼저 이 대입제도 개편 방향, 네. 예, 이런 그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예년과 달리 대입 개편을 준비하는 데 한 1년여의 시간을 걸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개편의 방향을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느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고 단순화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시켰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천천히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 그 정책 결정에는 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정부 부처에서 그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보통 그 공무원들끼리 이제 의사 결정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입 제도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아마 또 이해관계가 가장 상충되는 정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대입 개편을 교육 전문가들이나 혹은 소수의 관료들 중심으로 해서 입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입 개편만큼은 국민들이 시민 참여단을 직접 구성을 해서 참여했고 또는 수기 과정을 거쳤고 공론화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이 대입 제도 개편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다른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관료 중심적인 의사결정에서 이제 국민 중심의 의사결정을 이뤘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입제도 주요 개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실 때가 됐습니다. 예. 이번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은 다른 대입 개편과 달리 수능 과목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각 대학의 입학 전형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최소 30% 이상 늘려달라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개편 부분입니다.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에서 문과,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통형 그리고 선택형 과목 구조를 도입을 했습니다. 아울러 제2외국어, 한문 등은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굉장히 많은 변화가 수능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기재 간소화, 교사 추천서 및 적성고사 폐지, 거기에 한 발 더 나가 대학의 학생부 전형 평가 시스템까지 개선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개략적인 내용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제 먼저 가장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이제 포인트를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정시 수능 전형 확대 관련한 질문인데요. 대입제도 개편 이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서는 이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호도 조사 결과 정도만 발표를 했고, 그러고 이제 교육부한테 이제 결정을 뭐 해달라고 했는데, 이 교육부가 특정 비율을 이제 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회의는 현행보다 수능 전형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특정 비율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교육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험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학생, 학부모 및 대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능 전형의 일정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소 30% 이상이라는 비율은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응답자의 누적 통계 기준으로 68.5%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의 적정 수준으로 30%를 제시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국민들의 뜻을 반영을 해서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 이상이라는 워딩이 이 30%를 딱 못 박았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입의 수능 전형 비율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는 좀 자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율을 30% 이상이라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라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지. 네, 그 대학마다 그 상황이나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실 수치를 제시하는 것들은 다소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20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 전형을 70%까지 유지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소 30% 이상은 그 기회의 균등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각 대학들이 여건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내용은 그 아예 미니멈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능 전형을 지금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도 최소 30% 이상을 이제 수능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을 해야 되는 지금. 아마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 최소한 30% 이상은 돼야 되겠다라는 뜻을 교육부가 이제 반영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의 뜻을 대학 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을 구성하는 건 이제 대학의 자율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가 뭐 수능 전형을 30% 이상 권고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대학에 대학에서 그걸 안 따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 위주 전형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대학에 전달하고 먼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입 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부가 재정 지원 사업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면 재설계해서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학의 그런 이행을 위해서 뭐 여러모로 이제 뭐 그 권고도 하고 설득도 하시면서 또 재정 지원과도 연계를 좀 해보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시 그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되면은 혹시나 이제 학생부 전형이 좀 축소될 거라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신뢰 확보 없이는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결과를 보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급속한 확대에 우려를 표명했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균형 있게 운영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능 위주 전형 확대가 곧 이제 수능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능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라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일면 타당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수능 시험 문제가 아마 교과서 밖에서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 때문에 아마 사교육 시장으로 자꾸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우려를 저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수능 출제 시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그 수준에 맞게 출제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능 문항에 대해서 그 출제 근거와 성취 기준을 명확히 밝혀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은 수능을 별도의 사교육 받지 않고도 치러낼 수 있도록 저희가 출제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해서 그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기존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포함 과제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공론화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미포함 과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능 과목 구조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과목 구조하고 이제 출제 범위를 정한 이제 원칙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원칙이 적용이 됐나요? 이번에 수능 과목 구조를 개편하면서 크게 3가지 정도를 아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수능 과목들은 교육과정상 지정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통형, 선택형 과목들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강화했다라는 측면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015 교육과정이 이미 문과, 이과의 구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능 과목들을 설계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수능 시험이 일정한 변별력을 가져야지 대학들이 수능 위주 전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는 점, 이 3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학생의 선택권이 되게 강화됐다, 이제 선택권 확대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이 선택에 따른 유불리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탐구 영역에서 이제 자유롭게 과목을 이제 2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이제 사회 과목 위주로 주로 선택을 하고 과학 과목은 상대적으로 좀 기피할 거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탐구 영역의 수능 과목 구조의 특징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게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희망과 적성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지 결정권을 주는 것, 이 부분이 그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서 탐구 영역들을 특정히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 이과 융합적인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모집단이나 전공에 있어서는 사회 한 과목 및 과학 한 과목을 별도로 요구할 수도 있고요. 과학기술 분야의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학 2과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각 대학들이 특정 모집단이나 전공에 따라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라면 그런 문제점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뭐 학생들이 뭐 사회가 쉽고 과학이 어려워 뭐 이래가지고 사회만 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그 전공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좀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형태로 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선택 과목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뭐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참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교육부가 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린 후에 가장 고심했던 부분들이 그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였습니다. 사실 선택권을 확보하면은 불가피하게 선택 과목상의 유불리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고민했던 영역들은 그러한 선택 과목들 간의 유불리를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2개 내지 3개의 그 선택 과목들 간의 난이도 조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두 번째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적정 비율을 찾는 겁니다.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의 비율을 예를 들면 8대2로 하거나 혹은 7.5대2.5로 한다라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진로와 희망에 따라 선택한 과목들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택권이 확대되는 만큼, 그리고 학생의 진로와 그런 적성에 따른 선택권이 존중되는 만큼 그 선택으로 인해서 불리함을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방침인 것으로 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발표되기도 전에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수학 기하 네. 과목, 그리고 과학투 네. 과목이 이제 들어가냐 빠지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선택 과목으로 출제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맨 처음에 교육부에서 시안으로 냈을 경우에는 기하하고 과학 2 과목을 저희가 배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입정책 포럼에서 저희가 시안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고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본 결과 과학기술 계열 관련 분야로 진학하려는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하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도 끊임없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 두 과목에서 기하를 하나 더 넣는 방식으로 결정을 바꿨고, 그러한 원칙하에서 과학 2 과목도 동시에 수능 과목으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뭐 넣고 빼고가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예, 있도록 맞습니다. 하겠다. 반대로 이제 배제된 것도 있어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네. 이제 통합사회, 네. 통합과학이 네. 새로 도입됐습니다. 예. 근데 수능에서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이제 출제에서 배제된 이유는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아마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015 교육과정상 공통과목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학생들이 배웁니다. 근데 그 과목 내용들을 보게 되시면은 수행평가라든지 상호 토론을 통해서 그 과목을 학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수능에 내게 되면은 객관식 선다형 형식으로 몇 개 낼 수 없기 때문에 본래의 융합 과목이라는 특징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고,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지적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목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1학년 때 배우고 나서 수능 과목이 된다라면 아마 고3 때까지 학교 현장에서 되풀이해서 배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들의 파행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마지막으로 국가교육부에서도 교육부가 지금 판단한 내용들과 같이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에 적합한 과목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병행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융합형 인재 소양을 좀 길러주는 과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체험형 수업이 많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토론식 수업이나 체험형 수업을 또 오지선다형 이렇게 객관식 네. 문제로 이렇게 내버리면은 또 이런 그 체험 교육이나 토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런 소양 교육이 제대로 또 문제풀이식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예. 우려가 있어서 수능에서는 이제 배제가 된 것 같다. 예, 그런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EBS 연계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는 EBS 연계율이 70%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2022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이 EBS 연계율이 50%로 축소가 됩니다. EBS 연계율이 축소된 것에 이제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를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찬성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이게 부족하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EBS 연계로 인해서 네. 이제 학교 현장이 무너진다. 이 EBS 네. 문제풀이만 하고 있으니까 이 연계를 좀 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폐지는 안 하고 50%로 축소를 했습니다. 네. 이 축소의 뭐 취지라든지 뭐 이유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EBS 연계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 수능 EBS 문제집만 풀이하는 형식으로 흐른다라는 지적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도 그러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혹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EBS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부는 이러한 EBS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고려해서
70%에서 50%로 줄이면 어느 정도 부작용이 해소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수능 준비 시험에 기여한다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자기소개서 이제 기재 요령도 개선을 하셨어요. 그 기재 요령 개선의 이제 내용, 뭐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학생부 종합 전형 얘기 나오면서 아마 자기소개서에 대한 불만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달리 학생들이 자기 발전에 대해서 혹은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취지는 그대로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문항수하고 글자수를 축소를 하고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서를 배포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단순화를 했습니다. 허위 대필 등 자기소개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무적 탈락 내지는 입학 취소 등 엄정 조치를 취해서 그 공정성을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취지네요. 이제 부담 완화와 공정성 강화 취지에서 자기소개서 기재 요령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제 좀 이런 부담 완화랑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좀 축소되고 좀 요령 매뉴얼화가 됐는데 교사 추천서는 이제 폐지가 됐어요. 이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예, 교사 추천서는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할 뿐 실질적으로 전형 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교사들이 대부분 학생들 평가에 관한 내용들을 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그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의견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의 평가 기준 공개, 대학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제 공개가 되는 겁니까? 아마 자기소개서보다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의 학부모들의 불만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그 대학들이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대학들은 학생들을 선발할 때 모집 요강에 어떤 기준으로 뽑고 어떤 절차에 뽑는다고 다 적시되어 있는데 왜 도대체 평가 기준들을 대학이 내놓지 않느냐라는 비난에 한편으로는 서운해하는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자의 결국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한 개선 방안이었는데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 기준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중요하게 보는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설 등을 대학들로 하여금 모집 요강이나 혹은 대입정보 포털인 어디가에 충분히 실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를 하겠습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공개한 정보들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도록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자, 지필 평가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재 이제 적성고사가 이제 중위권 내신 그 학생들의 기회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적성고사가 폐지되면서 이런 학생들이 기회를 하나 잃는 건 아니냐라는 또 뭐 비판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성고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대략 한 12개 대학에 한 4,50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성고사는 사실상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수시 모집 취지와 위배된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각 대학들이 적성고사를 폐지하면 수능 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부담 완화 차원에서도 폐지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던 이제 몇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그 대입제도 개편 핵심 슬로건이 바로 대입제도 개편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공정한 첫걸음이라는 슬로건입니다. 이 대입제도라는 게 여러 교육 정책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교육 정책을 위한 첫 단추로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첫걸음이 힘차게 출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여기서 올라가고요. 다음화는 이 대입제도 개편하고 조금 연관되어 있는 고교학점제라든지 성취평가제라든지 학교생활기록부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